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전국의 상당수 사립 유치원들이 예정대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1,5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380여 개 유치원이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집계한 유치원 수가 크게 다른 가운데 한유총 광주지회는 어젯밤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연기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수도 밤사이 90곳에서 77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전국 사립유치원에 인력을 배치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북미 정상 간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에서 오늘 아침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나흘째 발령이 됐고 전북은 오늘 조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오늘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신입생도 맞이합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개학을 기다리던 아이들과 학부모의 설렘은 그만큼 크겠죠.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들과 경기도 일부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보육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1,500여 개 유치원이 오늘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한유총에 소속이 돼 있는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오늘 아침부터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장에서 파악이 될 이 숫자가 이번 사태가 어떻게 갈지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개학날인 오늘 유치원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유치원이 전국 38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한 190곳에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마저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며 모두 1,533곳이 이번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가겠다고 뭐 원복 입고 뭐 가방 입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뭐 빨리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너 유치원 못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일부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40곳 이상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던 한유총 광주지회는 어제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개학 연기 유치원도 어제 오후 5시 90곳에서 밤 10시 77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각 사립 유치원에 행정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숫자를 줄였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은 5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와 재정지원 중단,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사립 유치원 대란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유총 측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설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여권에선 한유총 측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가 사태를 키웠다고도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왜 국민들이 한유총을 부를 때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그게 옳은 길입니까?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공방은 계속됐지만 협의는 없었습니다. 올 들어 국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비핵화 요구 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측에 건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딜이 나쁜 거래보다 낫다고 자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도 포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글과 영어로 된 2개의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에 담긴 내용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 즉 빅딜이라는 얘기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Well, I don't consider the summit a failure. I consider it a success defined as the president protecting and advancing American national interest. 노딜, 즉 합의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If you can't get a good deal, and the president offered North Korea the best deal it could possibly get,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매파였는데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자신에 대한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지금 자신의 일은 대통령을 돕고 조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또 독수리 훈련, 지난해 남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예하거나 대폭 축소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종료를 하기로 한미 국방당국이 결정을 했고 그간 이를 민감하게 바라봤었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봄에 실시됐던 키리졸브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증원됐을 때 지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연합 야외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세너햄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젯밤 두 한미 연합훈련 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하며 독수리 훈련 대신 대대규모의 소규모 훈련을 연중 내내 수시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해 6월에 이어서 9개월 만에 NSC 회의를 직접 여는 겁니다. 이번에 하노이 담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9달 만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바둑으로 치면 복귀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다양한 채널이 동원됩니다. 5일 워싱턴으로 떠나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계획입니다. 대북 특사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 측 입장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문 대통령의 행동 계획을 다시 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오늘 3월 시작하고 첫 월요일인데 지금 대기질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오늘 아침 현재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수도권은 지난 금요일부터 벌써 나흘 연속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맑은 봄하늘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지역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선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선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 처음으로 연속 5일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각 발표에 앞서 오늘은 주중대사를 포함해 주요국 대사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통해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채널이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모금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임종석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 관련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호 2,470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판 포브스 후른 자료입니다. 한국인은 36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억만장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사람은 66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경제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목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뺀 가처분 소득이 지난해 4분기에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 한파에 이자 부담은 급격하게 늘면서 나온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3조 원이 늘면서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순이익은 23% 증가한 13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음주 항해로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계곡에서 60대 관광객 이모 씨가 계곡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관광을 온 이 씨가 계곡을 둘러보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메탄동의 빌라 1층 원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전모 씨가 숨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주민 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경남 진주성에 도정 업무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관찰사 집무실을 복원하는 작업이 추진이 됩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는 이곳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요. 2023년까지 완료를 해서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개봉을 했습니다. 저예산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의미 있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나흘 만에 5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5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 차례씩 더 열기로 했습니다. 티켓이 모두 매진이 돼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오늘 주재합니다.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합의가 나오지 못했고 일단 청와대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 오늘 이어집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고 또 3당의 원내대표들도 회동을 해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나설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 유착, 또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데요. 국가수 조사 결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고 앞서 세 차례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오늘은 따라서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3월의 첫 출근길 대학 개강일에 초중고 새학기 시작까지 설레는 날이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이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나흘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 스모그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의 공기 상황이 무척 다른데요.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고 그 밖에 동쪽 지역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있고요. 한편 제주에는 아침까지 5mm 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6도, 전주와 광주가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해주와 개성이 최고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는 다른 OECD 나라들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달려오던 차가 이들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을 건너던 2명 중 한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3,781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떨어진 건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6년 연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9.7%로 줄어든 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음주운전 사망자가 1년 만에 각각 37%, 21.2% 줄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하게 하고 도심과 주택가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낮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숨진 뒤 단속이 강화되고 시민들도 조심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10명 중 4명꼴로 조사됐습니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도로에 안전시설을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해보니 직장인 100명 가운데 8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경험이 많았는데요. 3년 전엔 피해자가 100명 중 6명꼴이었으니 피해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이게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을 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9천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성희롱을 당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저연령층에서 피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장소는 주로 회식 자리,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였습니다. 실제 어떨까요?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위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터치한다든지 99%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요새 늘어난 게 늘어나는데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일인가 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3년 전인 2015년 조사에선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4%였습니다. 3년 사이 100명 중 2명 가까운 비율로 피해 경험이 늘어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예방교육이 효과를 내 피해자들이 적극 나섰다는 취지로 그 배경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많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해도 참고 넘어갔다. 목격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모두 3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거나 잘못 걸리면 나도 엮일 수 있겠다.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일단 완화는 됐는데 접경지대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나섰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비행기 잔해가 불에 탑니다. 지난달 27일 파키스탄 공군기가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체포했습니다. 1971년 카슈미르 3차 전쟁 이후 48년 만에 공중전을 벌인 겁니다. 이를 계기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핵 보유국인 양국의 긴장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냈고 파키스탄이 조종사를 송환하며 대규모 충돌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 포탄을 떨어뜨렸고 인도도 중하기로 반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고 이번 분쟁 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3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 많이 느끼셨죠?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봄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가 없는 게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들도 많습니다. 올봄 또 마음을 얼마나 더 단단히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봄을 맞아 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아예 미세먼지 용품만 따로 모아놓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인 날은 2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세제곱미터당 34.2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3월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에 의해서 계절성을 좀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봄철에 좀 그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봄에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까지 받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60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황사 관측 일수는 3월에 82일, 4월 133일로 주로 봄에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올 봄은 또 황사에 의한 영향도 조금 더 더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올 봄에 그 미세먼지 그 농도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다소 높지 않을까.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날도 따뜻해져서 문을 좀 활짝 열고 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역시나 이 미세먼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가 더 나쁠 때도 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구조의 건물 내부 공기가 어떤지 전문 측정기기로 확인해봤습니다. 바깥보단 적지만 기상청 기준으론 똑같이 나쁨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 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하루 종일 닫아놓더라도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은 실내와 실외가 한 20-3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 바깥보다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취사할 때 나오는 그런 가스들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내에 쌓인 나쁜 공기를 내보내려면 매일 3번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 창문을 열고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맞은편에 있는 문도 함께 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기를 시작하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분 만에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가면은 공기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ppm을 넘어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메소꺼움을 느낀달지. 전문가들은 환기를 하되 공기청정기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환기를 시켜서 신선한 산소를 이제 그 실내로 이제 유입을 시키고 그다음 공기청정기로는 미세먼지를 이제 걸르고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JTBC 하혜빈입니다. 비핵화에 합의하면 밝은 경제 미래를 보겠지만 핵무기를 고수하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후 처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합니다. North Korea has an incredible, brilliant economic future if they make a deal.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후 많이 배웠다며 자신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learned a lot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nd again the relationship seems to be very, very strong.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이 잘 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베트남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정 없이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귀국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에는 중국 베트남 국경을 건넌 열차가 한국 시간 2일 밤 늦게 꾸이린을 통과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후난성 창사를 3일 오전 10시에, 후베이성 우한을 같은 날 오후 3시에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때보다 두어 시간 빨라진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북상한다면 허난성 정저우를 지나 4일 오전 텐진을 거쳐 5일 새벽 단둥을 통해 북중 국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북중회담 없이 일단 평양으로 직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입장을 우선 수습한 뒤 베이징은 추후에 방문해 향후 북중 공동 대응 전략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파는 길이 비록 멀어도 뚜벅뚜벅 가면 이를 수 있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북미 양국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 실패로 끝난 뒤 이제 관심은 포스트 하노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대화 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행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북한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이징을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그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2시간 뒤면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2시간 뒤면은 텐진 쪽으로 네. 기차가 가면 평양으로 바로 가는 아하. 거고 2시간 뒤에 베이징 쪽으로 꺾으면 네. 시 주석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지금 2시간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나야 되는 이유는 회담도 지금 합의 없이 끝났지만 네. 이 뒤에 이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당장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경제가 풀리질 않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손을 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그 춘절 휴가가 거의 막바지지만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근데 고속철을 다 네. 중지시키고 갔기 때문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인사차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서는 가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는 지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이게 겨울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서 시 주석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회담에서 지금 합의도 없는데 시 주석을 만나서 북중 관계만 강화하면 또 향후에 북미 회담이 계속돼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잘못하면 덤터기를 쓸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시 주석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냥 가고 오히려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또 베이징을 간다든지 네. 아니면 봄에 지금 시 주석이 평양을 가게 돼 있으니까 시 주석이 평양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어서 또 1월 한 10일쯤에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개막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뭐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낸다 그러면 4일인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면 오늘이고요. 어제 개막이 됐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 뒤에 베이징 쪽으로 꺾으면 잠시 만났다 갈 수도 있으리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양회라고 하는 게 중국 정치인들은 가장 바쁜 기간이라고 그래서 시 주석이 일정을 낼 수 있고 하다면 갈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시 주석한테는 지금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갔다가 열흘 뒤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시 주석이 평양을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드러난 객관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빈손으로 귀국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 같이 갔던 그 협상단이라든지 사절단 요번에 뭐
저 트럼프만 만난 게 아니라 베트남도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갔죠. 그 사람들은 아마 현지에서 이 이번에 협상에 타결이 안 된 것은 미국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본래는 합의문까지 마련해 놨다가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이게 스몰 딜만 했다가는 오히려 덤터기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미국 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가뜩이나 비난 공세가 큰데 차라리 요번에 결렬시키고 그리고 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다시 합의해서 그때 가서 성과를 누려도 된다. 그리고 이 스몰 딜로 하면 성과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결렬로 마이클 그 코hen 청문회 이 건을 좀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다시 합의를 봄으로써 오히려 또 합의가 또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스몰 딜에서 미디엄 딜 내지는 빅 딜로 지금 격상시켜 놨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양보해서 타결이 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래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 안 해서 타결이 안 됐겠으니까 지금 협상장에 갔던 북한의 그 참모들은 그렇게 그 김 위원장을 탓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는 이미 요번에 방문이 베트남 방문의 의미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미 관계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웃으면서 헤어졌다. 이런 거를 다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가 바로 풀리질 않으니까 주민들이 좀 민생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에 큰 누수 현상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놓고 회담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날 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그건 아니다.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부 해제만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발표하는 것만 들어보면 양측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소위 해보니까 북한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내면을 들어봐 내용을 보면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5개 제재 마지막 5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사실상 풀어달라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땐 5개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한 2~3개였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5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것까지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의문이 나와 있다는 걸로 봐서 서명하러 와서 서명장에 와서 또 다른 그 안을 다시 냈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이 실무회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변 이외의 거를 신고해라, 뭐 전면 동결해라, 또 뭐 볼튼을 내세워서 볼튼 보좌관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하라 그랬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서명하기로 했던 걸 넘어서서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게 발언권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건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상 그 5건이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해서도 양측의 뭐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변에 390개 건물이 있는데 최선이나 그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390개 건물 다 부셔버리겠다라든지 이렇게 구체화는 안 했다는 건데 그거는 미국 측 주장이 조금 먼저 어폐가 있는 게 그 중요한 거는 플루토늄 시설뿐 아니라 원심 분리가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포기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거 확실히 최선희 부상이 2개 다 포기하는 걸로 일찌감치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변 시설은 전폐하되 문제는 영변 외의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왜 폐기 안 하냐고 이게 합의사항 외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서 뭐 놀랬다고 하는 강선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특수 그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시설 이런 거 다 포기해라. 미사일 시설도 포기해라.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합의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빅딜에 대한 그 합의 문안을 또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잖아요.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래 한번 빅딜을 할 가능성은 다시 한번 두고두고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 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얘기하듯이 4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뭐 한 2달, 한 4주는 아니더라도 2달 네. 정도 뒤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군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빅딜 문서입니다. 네.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측에 건넸다. 이 안에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그리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영변 플러스 알파 할 때 이 알파 부분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네. 살상 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그동안에 쭉 언급이 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볼튼 보좌관이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네. 받기 어렵죠. 생화학 무기 같은 거는 대량 살상 무기에는 속하지만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할 때는 사실 속하지 않는 네. 거고 볼튼 보좌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작년 5월 달에 견주어 보면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도 한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되니까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북한도 하나의 정권으로서 자기네 그 안보가 있잖아요. 국가 안보, 네. 그 체제 안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최근에 제가 쭉 미국의 태도 변화를 관찰해 보면 미국은 역시 이 한 번의 일괄 타격은 어렵고 네.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걸 거기 그런 태도 변화를 가져와서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변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차기 정상회담 전에 신고 정도는 한다. 이 정도가 맥시멈 최대로 바랄 수 있는 네.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뭐 화생방 무기까지 포기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뭐 계산법 미국의 계산법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최선희 부상이 네.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본래는 오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모든 걸 다 요구하는 일괄 타결로 단계적 해결에서 갑자기 일괄 타결로 가니까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단독 회담하고 그럴 네. 때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번에 서명은 하지 않되 내 당신을 신뢰하고 하니까 협상 조금만 더 해서 좋은 시절에 다시 서명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웃으면서 헤어지지 않았을까 좀 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번 2차 회담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이유는 네. 미국과 북한 모두 단계적, 동시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해석을 그렇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핵화, 빅딜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일단 홍 의원님께서는 해석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장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으로 가서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네. 일단 이번 회담의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나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명한 방법이라고 네. 좀 보고요. 제가 가능성을 좀 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당일날 서명 안 하고 기자회견했을 때 그러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지금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민생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 민생이라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북한이 요구하는 걸 알았고 북한도 미국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았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네. 왜냐하면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우리가 섣불리 어느 쪽 편을 든다든지 평가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고 그래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오늘도 NSC 이제 확대 그 위원회 이제 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실무회담까지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안 다음에 북한에 특사 파견하고 네. 가능하다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체면도 세워줘서
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염원하는데 우리도 그럼 한 번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줘가지고 타협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어제 일제히 전했습니다. 성과를 강조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어제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지난 2일 베트남 동당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일정을 시간까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던 최선희 외무부상의 말도 전혀 없습니다. 어제자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소식을 전하며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96시간에 거쳐서 베트남 북미 회담을 갔는데 회담이 결렬됐거나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거론한다라는 게 지도 리더십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외적으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순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타결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대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 그 수준을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내용이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종 단계, 그러니까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오는 27일쯤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미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미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1%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48%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종합하면 202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37%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다른 공화당 후보가 도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이죠. 반도체. 그런데 지금 수출이 크게 줄고 있어서 정부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수출에서 이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데다 수출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어든 74억 2,1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치아 한 개를 상실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444만 명을 7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치아 상실과 또 심혈관계 질환 사이에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됐습니다. 치아가 한 개 상실할 때마다 심근경색은 1%, 뇌졸중과 심부전은 1.5%, 사망은 2%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치주질환에 따른 구강 내 염증과 세균 침범이 치아를 빠지게 하고 또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비상저감 조치, 공기 매우 나쁨, 그리고 아침 안개인데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사상 첫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최악인데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이어지겠고 서쪽 곳곳 아침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출근 또 등교하셔야 하는 분들 무척 고생입니다. 오늘 꼭 학교를 가야 하는 거냐? 그냥 빠지는 게 더 낫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이게 날씨냐며 괴로워하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비교적 공기가 깨끗했던 동쪽 지역까지 먼지가 쌓이면서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국회가 60일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일부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도 너무한다. 네.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60일 넘게 본회의조차 한 번도 네. 열지 못한 상황인데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견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국회를 더 이상 문 닫아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도 있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가 지금 이 개점 휴업 상태가 네. 지금 67일째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히 크거든요. 무엇보다도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유치원 3법 개정안 네.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 법안을 지금 3월 이내에는 반드시 지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임시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 환경의 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또 그리고 체육계 성폭력을 비롯한 그런 방지 법안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 3월 15일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이 마지막 네.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더 이상 지금 문을 닫아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소 조건만 맞춰지면 3월에 등원하겠다. 네. 얼마 전에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맞서고 있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지금 2월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이 개회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게 3가지였습니다. 이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한 특검,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진 사퇴, 네.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지금 3개 다를 관철시키기는 힘들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딱 하나만 지금 개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절대 불가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 손혜원 의원은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뒷배경으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걸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국회를 못 연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차원 전체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아니라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 대해서 이 차원에서의 청문회 정도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양당이 조금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신임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만남에 처음으로 나서게 되겠죠. 그렇죠. 네, 황교안 대표 당선이 된 뒤에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협상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한교안 당대표가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네.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당대표로 첫날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책상 앞 정당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국회보다는 장애투쟁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한다면 이 지금 자유한국당도 어차피 수권 정당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국회라는 투쟁의 장을 버리고 장애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에 복귀해서 조목조목 현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산토끼, 이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강경투쟁의 모습을 아무래도 국회라는 정치 무대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요 당직자 인선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과 관련된 얘기들도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 그렇죠.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는 통합의 행보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날 저녁이었죠. 오세훈 그러니까 전 서울시장이 자신과 경쟁했던 이 경쟁자였고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서 당내 화합 차원에서 같이 좀 이 손을 잡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고 또 이번에 또 중요한 핵심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당내 소장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삼선의 김세현 의원을 내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그것도 김세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의 측근이었고 이 탈당에서 돌아온 복당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호 인사가 이 당의 사무총장의 한승교 의원, 원조 친박이라는 한승교 의원을 일단 내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내정설이 나도는 여러 당직들, 예를 들면 비서실장 이현성 의원, 그리고 또 수석 대변인 민경우 의원, 정책 뭐 부총장의 추경 의원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친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친박이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자신을 도와줬던 친박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당 자체가 좀 더 친박으로 기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로 친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일단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점을 잡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만 그것이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도로 친박으로 좀 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에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중폭의 개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일부 그 해당 인사,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일단 분위기 쇄신이 아마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연말부터 김태호 전 수사관 의혹을 비롯한 여건발 일종의 논란과 의혹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이번엔 국정에서 뭔가 분명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롯이 이 지금 그 장관직에 이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원을 갖고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김현무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일단 원대 복귀시키고 그래서 진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은 왜 차출하느냐.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이 문체부 장관 진영 의원이 행자부 장관 이야기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여당의 의원들을 차출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보다는 좀 앞으로는 좀 더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간다. 그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당정 간의 소통도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 내에서의 세대교체도 자연스럽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일단 국무위원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각에 앞서서 오늘은 주중대사를 비롯해서 일부 주요국의 대사, 인사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정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여윳돈이 없는 소비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1억 원쯤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약이 끝났는데 59제곱미터가 7억 원에 가깝고 84제곱미터는 8억 원이 넘습니다. 주변 입주 아파트 시세 대비 110% 내외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시세와 맞먹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분양 가격까지 올라가자 여윳돈이 없는 소비자들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야지만 팔 수 있잖아요. 일단 분양가가 높은 것 때문에 이제 사는 것조차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분양된 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은 1순위 청약자만으로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라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몰리는 곳만 몰리면서 분양시장이 양극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분양가를 만족하거나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거나 이런 물량만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는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는 모습인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노딜이 나쁜 거래보다 낫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측에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도 포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글과 영어로 된 2개의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에 담긴 내용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 즉 빅딜이라는 얘기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Well, I don't consider the summit a failure. I consider it a success defined as the president protecting and advancing American national interest. 노딜, 즉 합의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If you can't get a good deal, and the president offered North Korea the best deal it could possibly get,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매파였는데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자신에 대한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지금 자신의 일은 대통령을 돕고 조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천연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며 불이 났는데요. 강력한 폭발에 인근 건설 현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일대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20대 우버 택시 운전사가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발견될 당시 운전사는 목과 가슴을 찔린 상태였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결국 숨졌습니다. 도망친 용의자는 운전사로부터 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고 연기가 15km 상공까지 치솟았는데요.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자 인근 학교들은 휴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소방관 2천여 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인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지난 1일 개막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리우데자네이루에선 강아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오픈카를 타고 달립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알록달록 꽃단장한 강아지들이 거리에 나왔는데요. 축제에 참여한 강아지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들뜬 축제의 분위기에 덩달아 신이 나 보이는데요. 한껏 꾸민 강아지들이 무대 인사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강아지 축제는 매년 브라질 카니발 축제 기간에 맞춰 열린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유치원 대란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 얘기입니다. 오늘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 교육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380여 곳,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말하고 있는 건 1,530여 곳인데요. 오늘 아침에 정부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조사를 합니다. 오늘 이 숫자가 어떻게 파악이 될지가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입니다. 개학 날인 오늘 유치원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유치원이 전국 38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한 190곳에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마저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며 모두 1,533곳이 이번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가겠다고 뭐 원복 입고 뭐 가방 입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뭐 빨리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너 유치원 못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일부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40곳 이상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던 한유총 광주지회는 어제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개학 연기 유치원도 어제 오후 5시 90곳에서 밤 10시 77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각 사립 유치원에 행정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이어서 폐원 투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강경 대응 방침으로 맞서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숫자를 줄였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은 5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 감사와 재정 지원 중단,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네, 오늘 여야 간의 협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합의가 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해드린 이번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유치원 3법 대책이 논의가 지금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한유총 측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설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여권에선 한유총 측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가 사태를 키웠다고도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왜 국민들이 한유총을 부를 때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그게 옳은 길입니까?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공방은 계속됐지만 협의는 없었습니다. 올 들어 국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3월의 첫 월요일 출근길이고 또 특히 오늘 개학하는 학교들도 많은데요. 미세먼지가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으로 초미세먼지가 현재 매우 나쁨 수준이고요.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맑은 봄하늘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지역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선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선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 처음으로 연속 5일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최근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대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계속되는 등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두 나라는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으로 과거 3차례나 대규모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긴장 관계를 양국이 풀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도 나서고 있는데요. 조민중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잔해가 불에 탑니다. 지난달 27일 파키스탄 공군기가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체포했습니다. 1971년 카슈미르 3차 전쟁 이후 48년 만에 공중전을 벌인 겁니다. 이를 계기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핵 보유국인 양국의 긴장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냈고 파키스탄이 조종사를 송환하며 대규모 충돌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 포탄을 떨어뜨렸고 인도도 중하기로 반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고 이번 분쟁 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3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죠. 이후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입니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핵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것이 1947년인데 분리 독립 직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났는데 이 해묵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가지에서 나온 사실은 형제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감정은 어느 원수보다도 더 이제 지독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쟁도 3번이나 했고 같이 이제 핵실험도 98년에는 6월달에 인도가 이제 5발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 6발의 핵실험을 서로 이제 장군 몽군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핵을 보유한 이후로는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74년에 이제 첫 핵실험을 한 발 가지고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부 국지전이었고 99년에 국지전이 있었고 2014년, 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에도 국지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국경을 넘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공중전을 벌이는 이런 대규모 그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은 아직까지 그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이번 충돌은 그럼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2월 중순에 자폭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슈미르 지역은 그 세 나라가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네. 그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영주는 그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인 영주의 뜻에 따라서 인도로 분할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싸움이 났고 그렇게 해서 전체 지역의 43%는 지금 인도가 가지고 있고 37%는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20%는 인도가 62년 그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세 나라가 서로 이제 세력 다툼하는 굉장히 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심지어 이 지역은 파키스탄과 그 중국의 국경인 쿤자라 패스가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중국이 저 아라비아의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그 1대1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 복잡한 양상이고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인도가 굉장히 원래부터는 이전에는 그 소련, 러시아와 친했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미국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파키스탄이 미국과 가까웠다가 최근에는 또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로 사실상 그 총리가 군부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군부가 중국과 굉장히 친한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뭐 해묵은 갈등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어떤 국제적인 뭐 장기판 싸움으로도 볼 수 있고 심각한 양상으로 이제 그 전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도 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영국 쪽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까? 그래도? 두 나라는 영연방 국가도 아니고 그 영국과 이제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얘기를 크게 듣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교류하고 있고 서로 인연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파키스탄 총리인 임란 칸은 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은 이제 영국의 스포츠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영국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그 서로 우리 축구하듯이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 선수이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금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더 이상 뭐 군부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인으로 바른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서 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파키스탄 총리 얘기도 하셨지만 이번 충돌을 또 이런 점에서도 봐야 되는 게 양국의 그 국내 정치 상황이요. 지도자와 관련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네. 총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네.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내부 정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슬람 민족주의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 이 두 민족주의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형국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제 가지도 같고 상당수 인원은 서로 언어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닫는 걸 보면은 내부 정치 그리고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1999년 국지전 이후에 전면전은 없다는 말씀하셨었고 두 나라가 핵을 보유한 이후에 오히려 전면전은 좀 자제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 사태도 뭐 이 정도 선에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전면전을 치를 여유가 두 나라에 다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면전이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도 없고 카슈미르 사태는 항상 전면전이든 아니면 국제적인 충돌이든 내부적인 소요든 간에 민족주의 감정을 좀 불지르고 네. 각각의 이제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취한 다음에 현상 유지
그리고 원상 회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갈등은 정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피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라서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요.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은 또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한미 연합 훈련이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새로운 훈련으로 바뀝니다. 키 리졸브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대체되고 독수리 훈련도 대대 규모의 수시 훈련으로 바뀝니다. 네,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매년 봄에 실시됐던 키리졸브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증원됐을 때 지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연합 야외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세너햄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젯밤 두 한미 연합 훈련 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하며 독수리 훈련 대신 대대 규모의 소규모 훈련을 연중 내내 수시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 선수로는 환갑이나 마찬가지라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통산 100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9번째 우승을 거머쥔 뒤 4번째 도전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긴 랠리에서의 집중력. 네트 앞에서의 순발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38노장 페더러는 모든 면에서 21살 치치파스를 압도했습니다. 치치파스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16강에서 페더러의 발목을 잡았던 신예.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결승에서 성사된 재대결은 세트스코어 2대0, 페더러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페더러는 개인 통산 100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983년 지미 코너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The last few titles ever since I guess I've reached like 96, 97, I started feeling, well, maybe 100 is possible, and it was, and it's a big moment for me tonight here in Dubai. 페더러의 첫 우승은 20살이었던 2001년. 무릎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2016년을 빼고 매년 우승컵을 들며 테니스 황제로 불렸습니다. 100번의 우승 중 20번이 메이저 대회인데 남자 단식 선수 중엔 최다 기록입니다. 30대에 들어선 체력이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지미 코너스는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외로웠는데 세 자릿수 우승클럽 동반자가 생겼다며 페더러의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페더러는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박성현은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태국의 아리아 주타누간에 네타 뒤진 공동 8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최종 라운드에서만 버디 9개를 몰아쳐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는 LPGA 투어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가 1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는 어제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부천 KB 하나은행을 71대 65로 꺾고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KB는 플레이오프를 벌이는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 중 승리팀을 상대로 창단 이후 첫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2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어제 GS칼텍스와의 6라운드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2점을 추가해 2위를 유지한 도로공사는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3위에 오른 GS 칼텍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 패하며 플레이오프 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3월의) 첫 출근길, 대학 개강일에 초중고 새학기 시작까지 설레는 날이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기승을 부리며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의 공기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요즘 정말 따뜻한데요. 이번 주 후반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아침까지 5mm 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가 17도, 전주와 광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해주와 개성이 최고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전국의 상당수 사립 유치원들이 예정대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보육 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1,5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380여 개 유치원이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집계한 유치원 수가 크게 다른 가운데 한유총 광주지회는 어젯밤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연기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수도 밤사이 90곳에서 77곳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을 받아들일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요구 사항과 그에 따른 경제적 미래를 제시한 빅딜 문서가 건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접촉해 하노이 회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모임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